보고서 글자 크기, 또 이메일 참조에 누가 들어갔는지, 심지어는 회의실 의자 배치까지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 지적하는 상사 때문에 숨 막혔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직장인이라면 이거 내 얘긴데 싶으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리더 입장에서는요. 나는 꼼꼼하게 성과를 챙기는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꼼꼼함을 받는 팀원들은 정말 영혼이 빠져나가죠. 맞아요. 결국엔 그냥 이직 버튼에 손을 올리게 되고요. 그 의도와 결과의 엄청난 간극. 이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바로 그 간극을 파헤쳐보는 게 오늘 저희의 미션입니다. 보내주신 자료가 이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에 대한 글인데요. 이게 단순히 성격 나쁜 상사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왜 유능하고 심지어 선의를 가진 리더조차 이런 함정에 빠지는지 그걸 아주 흥미로운 틀로 분석하고 있어요. 바로 허쉬와 블렌차드의 고전 이론이죠. 상황적 리더십. 네, 이게 1960년대에 나온 이론인데도 현대 조직의 문제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정말 놀랍습니다. 리더십의 정답은 없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 진리를 통해서 왜 한 가지 방식만 고집하는 게 조직을 병들게 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보여주거든요. 맞아요. 상황에 맞게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오늘 제대로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럼 이 고전 이론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고질병인 마이크로 매니지먼트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현상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더의 의도는 분명 성과를 높이는 것이거든요. 근데 결과는 정반대잖아요. 자료에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바로 획일성입니다. 획일성이요. 그러니까 팀원 한 명 한 명의 어떤 개성이나 성장 단결을 다 무시하고 그냥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잣대, 똑같은 방식을 강요한다. 이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바로 여기서 경영학의 고전, 허쉬와 블렌차드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이 등장하는 거죠. 이론의 핵심은 간단해요. 좋은 리더십은 고정된 게 아니라 구성원의 성숙도에 따라 유연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숙도라는 게 단순히 나이나 경력이 아니고요. 특정 과업에 대한 역량과 의지를 종합한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토록 우리를 괴롭히는 그 마이크로 매니저, 이 이론에서는 어떤 리더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이게 이 분석의 가장 날카로운 지점인데요. 상황적 리더십 이론은 리더십 스타일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요. S1, 그러니까 지시형부터 S4, 위임형까지요. 마이크로 매니저는 이 중에서 오직 S1, 지시형이라는 단 하나의 무기만 쓰는 리더인 겁니다. S1, 지시형이요? 네, 다른 스타일을 활용할 줄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불안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S1 지시형 스타일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나요? 어떤 사람은 그냥 꼼꼼하고 체계적인 리더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S1 스타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업무에 대한 지시는 아주 구체적이고 많지만 정서적인 지원이나 격려는 매우 낮은 스타일이죠. 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문제는 이걸 언제, 누구에게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근데 자료에 나오는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던데요. 어떤 비유죠? 발 사이즈가 230, 250, 280 다 제각각인 모든 사람에게 딱 260mm짜리 구두 하나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최고급 명품 구두니까 그냥 신어 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와,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운 좋게 발이 260인 한 명은 만족하겠지만 나머지는 발이 까져서 피가 나거나 헐렁해서 넘어지거나 결국 누구도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친절하지만 폭력적인 획일성이 실패의 씨앗인 셈이죠. 심지어는 그 260mm 신발이 딱 맞았던 그 사람조차도 나중에 발이 자라면 결국 고통을 받게 되고요. 자, 그럼 이 260mm짜리 신발, 즉 획일적인 S1 지시형 리더십이 각기 다른 성장 단계에 있는 팀원들을 만났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지 자료에서 제시하는 네 가지 시나리오를 하나씩 살펴보죠.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이 충돌의 양상을 따라가다 보면 왜 유능했던 팀원들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조직을 떠나는지 그 답을 명확하게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의욕은 하늘을 찌르지만 아직 업무 능력은 부족한 신입사원. 이론에서는 이 단계를 M1이라고 부르더군요. 사실 이분들에게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S1 스타일이 딱 필요하다고 해요. 어찌 보면 마이크로 매니저와 유일하게 궁합이 맞는 단계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마이크로 매니저가 빠질 첫 번째 함정이 있습니다. 리더는 이 M1 단계의 팀원을 성공시킨 경험에 도취되는 거예요. 아, 역시 내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지시하니까 성과가 나는구나. 이게 정답이네? 이런 아주 강력한 성공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 성공의 기억이 일종의 저주가 되는 거군요. 마치 어떤 요리사가 우연히 소금을 넣어서 대박을 터뜨린 후에 디저트를 포함한 모든 음식에 소금을 뿌리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 성공 경험이 보편적인 법칙이라고 믿는 순간 리더는 더 이상 다른 사이즈의 발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아니 왜 이 완벽한 260mm 신발을 불편해하지? 저 사람 발이 이상한가? 라면서 팀원을 탓하기 시작하죠. 정말 안타까운 착각이네요.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로 넘어가 보죠. 업무는 어느 정도 손에 익었는데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실패를 맛보면서 의욕이 꺾인 주니어 단계 M2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공감할 만한 주니어 2년차 번아웃 같은 시기죠. 2단계의 팀원에게는 더 이상 일방적인 지시가 약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이 되죠. 이들에게 필요한 건 S2 지도형 리더십이거든요. S2 스타일은 여전히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만 동시에 팀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설득하면서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이 쌍방향 소통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리더 입장에선 이런 M2 팀원이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엔 시키는 대로 잘하더니 이제 와서 자꾸 질문하고 힘들어하니까요. 기본으로 돌아가라면서 더 강하게 S1 스타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충돌이 폭발합니다. M2 팀원이 원하는 건 내 얘기를 좀 들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인데 리더는 정신 차리고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는 신호만 보내는 거죠. 그럼 팀원은 이렇게 느낍니다. 아,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구나. 나는 그냥 부품인가? 결국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마음의 문을 닫고 최소한의 일만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상황이 더 복잡해지네요. 능력은 충분한데 어쩐지 자신감이 부족하고 의사결정을 주저하는 실무자 단계 M3입니다. 일은 정말 잘하는데 정작 본인은 자기 실력을 못 믿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유능한 사람이 왜 자신감이 없을까? 어쩌면 과거에 계속된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때문에 내가 스스로 결정하면 실수할 거야 라는 생각이 내면에 자리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팀원에게 필요한 건 지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즉, S3, 참여형 리더십이죠. 지시는 대폭 줄이고 오히려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면서 이 문제, 당신 생각은 어때요? 라고 묻고 그 결정을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이크로 매니저는 이 유능한 M3 실무자에게까지 계속 사사건건 간섭하고 보고서의 토시 하나까지 수정하면서 S1 스타일을 고수한다면 와, 정말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겠는데요. 팀원은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서 깊은 모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리더가 내 전문성을 전혀 믿지 못하는구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완전히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거죠. 이 단계에 이르면 팀원은 더 이상 리더를 신뢰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순응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조용한 퇴사를 준비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이제 파국의 마지막 단계, 네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높은 역량과 의욕을 모두 갖춘 팀의 핵심 인재, 즉 M4, 에이스 단계입니다. 모든 리더가 꿈꾸는 바로 그 팀원이죠. 이런 에이스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딱 하나, S4 위임형입니다. 간단해요. 업무의 목표와 큰 방향만 공유하고 과정과 실행에 대한 정권을 믿고 맡기는 거죠. 리더는 관리자가 아니라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율성이 이들의 가장 큰 동기부여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에이스에게까지 마이크로 매니저가 시시콜콜하게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보고해 라면서 그 260mm 신발을 들이민다면 이건 거의 전쟁 선포 수준인데요. 자료에서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M4에게 마이크로 매니징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자신의 전문성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인격에 대한 모독인 거죠. 너는 아직 혼자 아무것도 못하니까 내가 다 챙겨줘야 해 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떠나는 거군요. 네,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고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다른 곳을 찾아 미련 없이 조직을 떠납니다. 결국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는 팀원이 성장할수록 그들의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최종적으로는 조직의 미래를 책임질 가장 뛰어난 인재를 스스로 내쫓는 최악의 결과를 낳는군요. 그 260mm 신발이 결국 모두를 절름발이로 만드는 셈이네요. 네 가지 시나리오가 보여주는 비극적인 결말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현상은 단순히 한 명의 리더와 팀원 사이의 개인적인 스타일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 시대가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시대 정신의 변화라는 더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문제를 더 큰 그림, 즉 시대 정신의 변화와 연결해 볼 때 우리는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과거 모더니즘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포스트 모던 시대를 비교합니다. 모더니즘 시대라면 산업혁명 이후에 효율, 표준화 이런 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시대를 말하는 거겠죠. 포드 자동차의 컨베이어 벨트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네요. 정확합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 매뉴얼에 따른 업무 수행, 그리고 하나의 정답을 추구하던 시대죠. 이런 시대에는 모든 구성원을 하나의 틀에 맞춰 관리하는 획일적인 S1 리더십이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으니까요. 그게 곧 효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 수십, 수백 개이고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오답이 되는 시대니까요. 바로 그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핵심입니다. 절대적인 권위나 유일한 정답은 해체되고 다양성과 개별성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죠.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이 다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조직의 리더십만 과거의 획일적인 통제 방식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조직은 시대의 흐름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겠네요. 특히 창의성과 자율성의 핵심 경쟁력인 오늘날에는 더욱더요. S1 스타일러는 절대 M3나 M4를 붙잡을 수 없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자료는 바로 그 점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는 단순히 구시대적인 리더십 스타일이 아니라 변화한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운영체제, OS라는 겁니다. 최신 앱을 20년 전 윈도우 98에서 돌리려는 것과 마찬가지죠. 충돌하고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리더가 내가 편한 방식, 내가 성공했던 방식이라는 과거의 OS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팀원 한 명 한 명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에 맞춰서 끊임없이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을 업데이트하는 그 유연함, 이게 이 시대의 핵심 역량이 되는 거군요. 그것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자 성장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분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이 드네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가 실패하는 이유는 리더가 게으르거나 악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부지런하고 책임감이 강해서일 수도 있겠죠. 진짜 문제는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에게 S1 지시형이라는 단 하나의 스타일, 즉 그 260mm짜리 신발을 획일적으로 강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신입사원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는 그 방식이 성장하는 주니어와 유능한 실무자, 그리고 팀의 에이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됐죠. 그들의 의욕과 성장을 가로막고 결국 조직을 떠나게 만든다는 점을 네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또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획일적인 통제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거시적인 관점도 짚어봤고요. 이 분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리더와 팀원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을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만약 당신이 리더라면 오늘 당장 팀원들의 얼굴을 한 명씩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각 팀원의 성숙도에 맞춰 유연하게 리더십 스타일을 바꾸고 있는가? 혹은 혹시 나도 모르게 모든 팀원에게 나의 260mm짜리 성공 경험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말이죠. 작은 실험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팀원에게 저위험 과제 하나를 맡기면서 무엇을과 왜만 명확히 알려주고 어떻게는 전적으로 맡겨보는 겁니다. 그 결과가 당신의 리더십의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팀원의 입장에서도 그냥 참고만 있을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상황을 바꿔볼 수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만약 당신이 팀원이라면 먼저 현재 자신이 어떤 성장 단계에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리더에게 어떤 스타일의 지원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소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욕이 떨어진 M2 단계라면 이 프로젝트의 큰 그림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제가 더 좋은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요청할 수 있겠죠. 유능한 M3나 M4라면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책임지고 해보고 싶은데 믿고 맡겨주실 수 있을까요? 리더님의 시간을 아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와 같이 자율성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정답이 사라진 시대, 성장의 열쇠는 바로 이 유연함과 전략적인 소통에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에서는 리더가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는 또 다른 근본적인 이유를 언급하는데요. 저에게는 이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바로 팀원의 성과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 팀원을 통제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지금 당신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요? 팀원을 성장을 돕기 위한 진정한 필요인가요? 아니면 모든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통제해야만 안심이 되는 나 자신의 불안, 앵사이어티인가요? 리더든 팀원이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에게 진솔하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오늘 우리의 대화가 당신의 조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